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랑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체 상태다.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크게 양분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부전선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저는 헤르손 대교의 폭파를 꼽고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대교죠? 네. 그렇습니다. 안토니우스 대교라고도 불리는 헤르손 대교가 폭파됐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폭파에 성공을 하면서 러시아의 보급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떤 무기 체계가 들어갔어요? 무기 체계를 정확하게 국방부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하이마스를 비롯한 로켓 시스템으로 폭파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파괴된 구멍을 보다 보면은 그 직경이랄까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되고, 또 그렇게 정밀하게 다리를 포병 시스템으로 폭격할 만한 무기 시스템이라면 하이마스밖에는 그렇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포병 시스템 중엔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다리를 무너뜨린 의의는 그럼 결국 어떤 거에 있을까요? 러시아의 남부전선의 보급은 거의 대부분 크림반도에서 나옵니다. 네네. 크림반도에서 나오는 보급 물품을 그대로 이어가기 헤르손으로. 위해서는 헤르손 대교와 그 또 옆에 있는 딱 두 개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그 다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 다리는 수력 발전, 그렇죠. 크림반도의 수력 발전까지도 책임지는, 전력을 책임지는 그런 대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괴가 된다면 정말이지 이제 러시아로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뿐만 아니라 아예 도망갈 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서지면. 그렇죠. 아 그렇네. 네. 후퇴가 안 되는구나. 네. 그렇죠. 고립이 우선, 딱 되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큰 의의입니다. 고립될 수가 있고 또 보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들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고, 괴멸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포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갈지,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역량에 달려 있죠. 그렇죠. 예, 포위라는 애는 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현재 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이 남부 지역을 필두로 점점 이제 동부 전선으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발판인가요? 그렇습니다. 남부 지역에서의 공세를 취한다면은 러시아군은 동부 또는 북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세력을 남부 전선으로 일부 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노리는 거죠. 그렇게 투입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부 전선, 동부 전선도 러시아가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런 상황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동부 전선 쪽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 드리려고 그랬지만 돈바스 지역에서 벌써 리시찬스크에서는 다시금 우크라이나 쪽의 공세가 강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소강 상태지만은 점점 우크라이나 쪽의 우세로 기울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관건은 러시아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군도 그렇고 이제 떨어져가는 보급품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우크라이나군은 나토 국가들이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것이냐, 또 계속되는 도움이 있을 거냐, 거기에 이제 퀘션 마크가 있는 거고, 러시아로서는 병력도 모자르고 장비도 모자라는 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상황에서 협상을 할 거냐, 아니면 남아있는 순항미사일을 모두 다 전략 미사일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주요 지역을 강타할 거냐, 또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전략 무기를 사용할 거냐. 그거는 정말 마지막 카드죠. 네. 전략 무기라 하면은 전술 핵을 포함하는 거죠.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의미하는데 아직도 그 카드는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흑해함대. 네.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공격을 했고, 그 공격이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러시아는 그것 때문에 자국의 해군의 날을 기념식도 다 취소하고 그랬다는 건데, 이게 누가 봐도 좀 자작극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패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작극은 초반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쓰지도 않은 장갑차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소행이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퍼뜨리거나 뭐 그런 식의 가짜 뉴스들, 그 뭐 부차 학살을 부인한다든지 하이마스가 아닌데 하이마스를 파괴했다고 이제 가짜 뉴스 올리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그냥 개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개인이면 조회수라든지 삐딱한 애국심이라는 그럴 수가 있는데,
국가 공식 계정에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적이 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크게 막 빗나간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아예 감추면 감췄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식 계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러시아 얘기는 한번 걸러 듣는데 이번 쪽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수량, 수치의 문제도 상당히 부정확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기갑 전력이랄지 항공기 전력들을 발표를 하면 러시아가 기존에 전쟁 전에 갖고 있던 보유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파괴했어요. 없던 것도 다 파괴하지 않나 싶어서 너무 신빙성이 떨어지고 저는 또 그렇게도 봅니다. 국경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헬기가 공격을 했다. 네. 뭐 이런 보도들도 자작극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자제했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한두 개 쌓이다 보니까 이젠 러시아의 발표들이 좀 퀘션 마크가 있고 믿기 어렵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키우 이런 도시에다가 미사일 쏘고 나서 우리는 군사시설을 쏜 것이지 민간시설을 쏜 적이 없다. 매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자료 화면으로 CCTV로 다 나오잖아요. 네네. 못 믿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러시아의 그런 프로파간다는 사실 외부용이라기보다는 내부용이 좀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내부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게 곡물 수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힘으로 인해서 오데사 항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곡물 때문에 전 세계의 식량 문제가 일어났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협상을 통해서 인도적으로 재개를 열어주겠다라고 하겠다고 했죠. 이야기한지 협상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음 날 그냥 바로. 다음 날 바로 미사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있던 책임자가 네. 사망을 하는 우크라이나 책임자가 사망을 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 이런 것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도저히 하나의 정상 국가인가 싶을 정도의 행위들을 하잖아요. 일단 이 시점에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러시아는 지금 이런 게 너무 많고요. 그죠? 나토의 동지를 막는다고 했던 것도 실패했고 우크라이나를 탈라치하겠다는 것도 실패했고 전 세계로 하여금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거래를 할 수 있고 뭐 교역을 할 수 있고 말이 통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냥 21세기에 사는 12세기 야만인들,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다가 조선시대에 3인하는 것처럼 예. 저 멀리 블라디보스톡에 보내버리고 맞아. 포로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포로 수용소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단언까지 할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저는 감히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는데 한산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렇죠. 한산이라는 영화 네네. 예,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렇죠. 거기에 좀 빗댈 수 있는 그런 전쟁까지도 저는 보고 있어요. 워낙 러시아가 아무리 자국 중심의 프로파간다를 펼치지만 이것이 너무도 거짓과 상식에 벗어난 것 그리고 일상화되가 그렇죠. 있죠. 불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결국 도덕적 우위, 정당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현대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든 전사에서는 결국 불의의 편에 든 전쟁들은 그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멸망하거나 예. 전쟁에서 패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명한데 이런 것들이 21세기에도 아직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불의의 전쟁으로 그런 몰아가는 그런 행태를 보았을 때 참 가슴 아프고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 전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전쟁에 있어서 명분이 있는 전쟁을 해야지만이 역사 입장에서도 그것이 전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명분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인류가 전쟁을 덜하고 전쟁을 하면서 뭔가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건 그 앞에 벌어졌던 전쟁에서의 반성 때문이거든요. 대량 학살, 네. 포로 문제, 그다음에 상대국을 멸망시키면서 사람들을 폴란드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민간인을 목표로 삼는다든지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암묵적으로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게 이제 인권의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도 여파가 있었지만 그런데
21세기를 20년이나 지난 시점에 러시아는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폭력을 일상화시켰다는 걸 사람들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러시아라는 제1국가 그러니까 이제 유엔 상임이사국에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어쨌든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그런 식의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굉장히 좀 쇼크를 받았고 러시아가 단숨에 거의 한 50년, 60년 뒤로 밀었다는 거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말 그대로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게 러시아 작전적 한계가 지금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전투를 하는 그 마음가짐,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 기초와 기본에 대한 이 무기들이 요즘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이 러시아를 보면서 어떤 점을 과연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서 해야 되는지. 예. 군의 운영에 있어서 무기 체계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의 하나는 각계병의 어떤 정신 무장일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예비대의 활용, 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러시아는 문제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자기들은 최신식 무기 체계를 만들고 제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허상이다. 그리고 많은 부품들이 도용됐으며 거기에는 방산 비리까지 있었다. 그래서 결국 무기 체계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러시아의 무기 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보면 이제 불발탄도 굉장히 많고 임시방편으로 뭐 페트병 잘라다가 떼우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네. 기사거리로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무기 관리랄지 그리고 무기의 개발이랄지 또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비대가 너무 네. 없습니다. 예비대가 너무 없고 그리고 각계병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TV를 보다 보니까는 소수 민족들 위주로 그렇죠. 징집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총알바지죠 한마디로. 예. 아직 그 징집보다는 이게 동원을 하고 있는데 그 소수민족도 소수민족이 그 이제 중년까지 네. 40대 뭐 예. 50대까지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바스에 있는 이제 두 개 공화국의 젊은이들과 45세까지의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징집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전쟁에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거죠. 왜 우리만 총알바지가 그럼요. 돼야 되느냐 네. 이런 것이고 역시 기본적으로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첨단 무기들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7호콘을 몇 달 안에 러시아 해군한테 인도를 하겠다. 해군이 남아 있으면 근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이 발발한 지 5달이 넘어간 시점에서 현대전에서 그럼에도 활약하는 무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개로 좀 보거든요. 드론, 그다음 대전차 미사일, 뭐 제블린이라든지 엘로 같은 이런 경우가 끊임없이 그래도 활약을 하고 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수준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이야기하면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꼭 국뽕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의 체계적인 밑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보급 분야, 전투 지원 분야에서 굉장히 소홀했어요. 대한민국군. 지금도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많이 개선되고 나아져가고 있고 또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향후에 있을 그 AI를 통한 무기 체계나 또는 보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보급 분야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역시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볼 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은 주변국 일본을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 북한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정보가 적지만 중국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러시아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략 목표를 애초에 좀 잘못 잡은 게 모든 스텝이 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역량이 그만큼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해서 키이우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헤르손도 점령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식의 전략 목표를 잡았는데 애초에
그러지 않고 돈바스 지역 일대에만 제한적인 공세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공표를 하고 공세를 쳤다면 지금처럼 EU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EU나 미국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까라는 건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뭐 강력한 군대라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도 넓고 군대도 적은 군대가 아니었는데 키이우도 점령하고 헤르손도 점령하고 오데사도 점령하고 다 하면서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고 그 다음에 한 군대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그걸 메우느라고 다른 곳에 군대를 갖다 쓰게 되면서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작전 전략을 짜는 단계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냥 돈바스 지역에 제한된 공세만 하자라는 식으로 나왔을 텐데 아마 푸틴이나 누가 거절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전인범 장군님 그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쟁에서 결국은 소통하지 못한 자와 소통하는 자의 차별이 보이는 전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포인트는 거기에 있죠. 저도 이제 100% 동감하는데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짜르로 다시 짜르 체제로 돌아간 거 아닌가. 사실 그동안까지 전쟁이 일어나리라고까지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서방 유럽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세를 읽고 있고 그런 국가들이 한두 국가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러시아 내에서도 정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를 또는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참모들도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짜르 푸틴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뭐 정상 국가라면 당연히 이게 참모의 고언이라든가 이런 조언 같은 게 당연히 먹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돈바스 지역이랑 헤르손 정도까지만 공격해서 우리는 그냥 일종의 방어벽을 치겠다.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친럭의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으면 사실 우크라이나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이 그럼 우크라이나 전역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네? 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전폭적인 지원 못했겠죠. 그래서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 지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딱 키이우를 점령한다고 나서는 순간 우크라이나 전역이든지 최소한 드니프르강 서쪽 지역을 차지하겠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읽게 되면 그 다음은 뭐 당연히 폴란드, 그 다음에 뭐 나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발트 3국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네. 지금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폴란드, 그렇죠.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이런 3국 뭐 이런 나라들이란 나라들이죠.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다음은 우리다. 네. 너무 인접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 또 미국의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섰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해당하는 국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확전 문제가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전 초기보다는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개전 초기에 하이마스나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F-15나 F-16 전투기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거든요. 그렇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군사 운전 안 하겠다 식으로 나왔었으니까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네, 처음에.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장 상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하이마스를 게임 체인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몇 달 안에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서방식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있을까요? 이게 좀 우크라이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치르콘입니다. 극전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할 리는 없고요. 그만큼 공세로 나가면서 푸틴이 계속 주장했던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는 무기 체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치르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세이돈 같은 네네. 핵 어뢰도 있고 핵 어뢰 이야기는 이제 또 최근에 또 나왔죠. 곧 배치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치르콘까지는 배치 가능성이 있지만 포세이돈은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나 또 미국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게 이게 과연 러시아가 이럴 능력까지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무기체계 자체의 개발 성공은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예. 거기다 지금 푸틴은 사실상 지금 한 판을 묶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지금 뭐 전면전을 발표하면서 국가 총동원령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 총동원령을 내린다면은 사실상 패배를 자인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정상 우크라이나 국가에서는 정도를 네. 상대하기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정상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절차를 밟아서. 근데 이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오직 푸틴의 욕심과 판단에 의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푸틴이 이거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 전쟁이라고 안 하잖아요. 특별 군사작전. 그죠. 네. 특수 군사작전 이런 식으로 네임이 이것도 붙어버렸으니까. 좀 예를 들어 약간 유리할 때 그래 여기서 공세를 펼쳐서 끝내겠다라는 식으로 전쟁을 발표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누가 봐도 러시아가 원래 했던 목표에 한 지금 3분의 1도 못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죠. 전쟁의 전술적 목표는 이거 뭐 1차 목표를 세웠을 그 1차 목표를 이루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인 목표는 하나도 이룬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뭐 정권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그리고 앞서 찌르콘이나 포세이돈이 우크라이나를 위시한 그 서방 국가 미국이죠. 중심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의 결론 같고요. 정체는 돼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 소강 상태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헤르손 공세가 본격화돼서 이제 헤르손이 이제 탈환된다든지 하게 되면 전황이 급격히 변동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아직 다만 네.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도 상당히 그렇죠.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헤르손 대교는 폭발을 시켰지만은 포위 섬멸하는 공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우크라이나가 힘에 겨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와 함께 경례 밀떡!